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새로운 자격증 시험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PMI ACP 시험이라는 건데요. ACP 시험 소개도 드리면서 애자일이 뭔지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자일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한 시간 갖고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PMI ACP 시험이 뭔지 먼저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애자일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PMI ACP 시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MI ACP 시험은요, PMP 잘 아시잖아요. 우리 프레트 관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따는 PMP 자격증을 주관하는 미국의 PMI라는 협회에서 역시 인증하는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MI ACP 자격증 풀네임은 PMI Agile Certified Practitioner입니다. 그래서 Agile 인증을 받은 전문가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gile에 대해서 내가 기본적인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런 걸 인증해주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프레트 관리 쪽에 있어서 자격증 그러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PMP 자격증, 또 하나는 프린스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린스2하고 PMP하고 쌍벽을 이루고 있는데, 요 PMP 자격증을 만든 PMI 협회에서 요새 애자일이라는 게 워낙 뜨다 보니까 애자일용 자격증을 또 만들었는데 그게 PMI ACP 자격증이다. 그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PMI 협회에서 주는 프레트 관리 전문가 자격증은 두 개다. 그래서 하나는 전통적인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워터폴이라고도 부르는 프리딕티브 라이프 사이클을 쓰는 전통적인 방식의 프레트 관리 쪽 자격증이 PMP 자격증. 그 다음에 애자일 능력을 시험하는 게 ACP 자격증.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 ACP 자격증은요, 애자일 방법론 또는 애자일 어프로치라고도 불러요. 방법론이라고 불러도 되고 어프로치라고 불러도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어프로치라는 표현이 더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방법론 그러면은 양식, 프로세스, 도구 이런 게 갖춰졌다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자꾸 들기 때문에 애자일 방법론보다는 애자일 어프로치라는 게 좀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애자일 방법론이 됐든 애자일 어프로치가 됐든 그거에 대한 가치, 밸류라고 하죠. 밸류, 그 다음에 가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가치, 12가지 원칙, 그 다음에 지식과 기술 33개, 그 다음에 도구와 기법 73개에 대해서 너 아니? 이런 걸 물어보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회사들이 이제 프로젝트라는 걸 하죠. 프로젝트 안 하는 회사는 없으니까. 거의 모든 회사들이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 회사들이 프로젝트 할 때마다 PMI에 신고하고서 프로젝트를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몇 개의 프로젝트가 돌아가는지 모르고요. 전 세계에서 몇 개의 프로젝트가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전통적인 방식의 프로젝트 비율하고 애자일 방식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비율이 몇 프로나 되느냐, 그런 걸 자꾸 물어보시는데 통계를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건요. 왜냐하면 모든 회사들이 PMI 협회에다가 프로젝트를 등록하고 프로젝트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PMI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굉장히 빠르게 시장에 제품을 출시해야 되고 고객의 요구사항도 계속 빠르게 변해가기 때문에 애자일 방식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자일 자격증이라는 게 굉장히 핫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올해 7월 1일부로 PMP 시험이 바뀌기로 했었잖아요. PMP 시험이 바뀐다는 의미는 애자일 총 200문제 중에서 애자일 문제가 100문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이 애자일이 미국에서 핫한 것만은 사실이다. 그런 거죠. 물론 7월 1일 바뀌는 거 코로나 때문에 늦춰졌습니다. 내년 1월이라고 정정해서 공지가 됐고요. 그래서 7월 1일 날 시험 안 바뀝니다. 내년 1월 1일 날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위력이 엄청난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넘어가 보면요. PMI 협회에서는 PM봉지 6판을 발표하면서요. 이게 167페이지인데요. 요거 부록으로 PM복 6판 내면서 부록으로 지금 여기 보시는 애자일 프랙티스 가이드라는 걸 부록으로 만들었는데요. 얘가 167페이지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근데 ACP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느냐?
그건 절대로 아니고요. 하여튼 이렇게 부록으로 프로젝트 관리하는 사람들은 에자일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부록으로 6판에 끼었을 정도입니다. 이 ACP 시험이라는 건 2011년에 만들어졌죠. 2011년에 만들어졌으니까 한 9년 됐나요? 한 그 정도 됐습니다. PMP 자격증은 84년도에 처음으로 시행이 됐으니까 필라델피아에서 PMP 자격증은 84년이니까 한 26년 됐나요? 한 그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좀 역사에선 차이가 나지만 ACP 자격증은 요새 핫한 자격증이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 8월 31일 기준으로 보면요. PMP 자격자 액티브 홀더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자격이 만료되는 사람 말고 지금 갱신해서 갖고 있는 사람, 딴지 얼마 안 된 사람 이렇게 액티브 홀더가 95만 8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PMI ACP 자격증 보유자는 3만 명인데요. 이게 작년 8월인데 이게 지금 핫해가지고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3만 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지금은 뭐 제가 조사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숫자로 증가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요점은 에자일 자격증, 에자일 방법론이라는 게 미국에서 요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뜨고 있다. 그래서 뜨는 자격증 ACP를 소개해드리고 필요하신 분은 따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응시 자격 조건 보겠습니다. 응시 자격 조건 보면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자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조금 PMP 시험 자격증하고는 좀 다르죠. PMP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 4년제 대학이냐 2년제 대학이냐에 따라서 필요 요구 시간이 달라지거든요. 조건이 달라집니다. 근데 얘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면은 다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이면서요. 일반 프로젝트 경험이 또 없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일반 프로젝트 경험이 없으면서 에자일만 알아가지고는 또 PM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일반 프로젝트 경험도 요구합니다. 5년 동안, 최근 5년 동안 약 2,000시간 정도 엔드 조건입니다. 그래서 2,000시간 이상이어야 되며 12개월 이상 프로젝트를 경험한 사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말이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은 PMP 자격 요건에 보면 프로젝트 관리자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얘는 프로젝트 관리자 경험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일반 프로젝트 경험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 동안 2,000시간 이상 그리고 12개월 이상 일반 프로젝트를 경험한 사람이 많이 시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MP 자격자는 뭐 프로그램 매니저, PGMP라고 하는데요. 프로그램 매니저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이 조건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격자들은 이 부분이 면제된다. 뭐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응시 자격 조건 세 번째를 보면요. 당연히 에자일 프로젝트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 3년 동안 에자일 프로젝트를 1,500시간 이상, 8개월 이상의 경험이 있어야지만 이 ACP 시험을 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자격 써낼 때요. 자격 써낼 때 스크럼 마스터를 했다. 제가 왜냐하면 스크럼 프로젝트를 했었으니까 스크럼 마스터를 했다라고 써내긴 했는데요. 경험 프로젝트, 에자일 프로젝트 경험자라고만 돼 있지 어떤 역할자를 해야 된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스크럼 같은 경우에는 스크럼 마스터가 돼야 된다, 뭐 리더가 돼야 된다, XP 같은 경우는 리더 역할을 했어야 된다 이런 조건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혹시 몰라서 저는 스크럼 마스터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 교육 시간이 있겠죠. 당연히 필요 교육 시간은 에자일 프랙티스, 이제 한국말로는 관행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에자일 프랙티스에 대해서 21시간 정도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자격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1시간이면은 3, 7이 20일, 그러니까 7시간씩 7시간씩 3일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 7시간씩 3일이면은 에자일 설명은 다 할 수 있지만 요 ACP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문제 조금 풀어보면 좋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가지는 것도 괜찮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넘어가 보죠. 시험 응시 비용인데요. 회원 멤버, 그러니까 PMI 협회 회원 멤버는 435달러, 비회원이면은 495달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시험 비용도 좀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PMP 시험 같은 경우에는 회원 같은 경우에는 405달러거든요. 그래서 PMP 시험보다도 비쌉니다, 오히려. 근데 또 비회원 비용은 또 싸요. 왜냐하면 비회원은 PMP 시험 같은 경우 555불이잖아요. 근데 얘는 495불입니다. 그래서 그 PMP 시험은 그래서 볼 때 회원 가입을 먼저 한 다음에 그 PMP 시험 응시를 하면은 11불이 싸지거든요. 왜냐하면 회원 할인이 있으니까. 근데 얘는
139불의 회원비를 내고서 회원가입을 하더라도 싸지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비회원으로 보는 게 오히려 시험 비용은 또 저렴합니다. 왜 이렇게 가격 체계를 정했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가격 체계를 좀 이상하게 정해놨습니다. 넘어가 보죠. 시험 내용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면요. 뭐 PMP 시험하고 똑같습니다. 사지선다형이고요. 컴퓨터 베이스드 시험이 되겠습니다. CBT라고 하죠. 그래서 컴퓨터에 나오는 문제를 보고서 찍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지선다형이기 때문에 정답 고르는 문제입니다. PMP 시험하고 또 다른 점은 PMP 시험은 200문제를 4시간 동안 보는데 좀 빡빡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120문제를 3시간 동안 봅니다. 그래서 시간 많이 남습니다. 물론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으로 저는 이렇게 시간이 왜 이렇게 많이 남지? 내가 뭐 안 풀었나? 내가 뭐 잘못 계산했나? 뭐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좀 PMP 시험보다는 여유가 있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20문제라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는데요. 120문제 중에서 20문제는 언스코어드 아이템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시험 합격 불합격에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120문제 중에서 20문제는 자기네들 이렇게 이게 문제가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합격 여부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20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점 대상 문제 스코어러블 퀘스천이라고 하는데 채점 대상 문제는 100문제입니다. 그래서 100문제 중에서 몇 개를 맞추느냐가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도메인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성적이 도메인별로 나오는데 꽈락 이런 거 없습니다. 꽈락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100문제 중에서 너 몇 개 맞췄니? 이게 합격 불합격을 나누고 있습니다. PMP 시험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PMI 협회 사람들은 합격선을 공개 안 해요. 아주 나쁜 놈들이죠. 과격한 표현서 죄송해요. 근데 나쁜 놈들 맞아요. 합격선을 공개 안 합니다. 그래서 합격서 몇 개 맞아야 합격해요? 모릅니다. 공개 안 하니까. 근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다년간의 경험으로 생각해 봤을 때 한 65% 정도, 그러니까 100문제에서 65개 정도 맞추면은 합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당신 근거 있어? 그럼 근거 없습니다. 공개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100개 중에서 합격선이 70개일 수도 있고 75개일 수도 있고 80개일 수도 있고 90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까지 쭉 경험으로 봤을 때는 한 65문제가 합격선이 아닐까 그렇게 추론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또 주의해야 될 게 아까 20문제는 그 합격 불합격 여부에 판단을 안 미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20문제가 표시가 안 돼요. 뭐가 자기네 사전 테스트 문제인지 뭐가 채점에 들어가는 문제인지를 구분 안 해줍니다. 섞어버려요. 도메인별로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수험자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120개 중에서 65% 이상 맞겠다. 이 정도 생각, 여유롭게는 70% 이상 맞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험 내용을 계속해서 좀 보면요. 제가 PMI 사이트 들어가 봤더니 집이나 회사에서도 온라인으로 응시가 가능하대요. 그래서 이게 웬 떡이냐. 저는 이렇게 집에서 보는 게 편하거든요. 저는 그 ITIL 자격증 시험 볼 때도 집에서 봤어요. 물론 노트북 가지고 이렇게 다 돌리고 밑에도 방에 이상한 거 없나 책 있나 책상 밑에도 보고 이렇게 보는데 웹캠이 있으니까 다 보여주고서 시험 보면은 집에서 보는 게 저는 편합니다. 그래서 보려고 그랬었는데 제가 작년에 이 ACP 시험을 봤었거든요. 작년까지는 제가 볼 때까지만 해도 한국은 허용이 안 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거 허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장 보면 답답하거든요. 전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보는 게 마음적으로 좀 편하기 때문에 집에서 봤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현재까지는 아니고 제가 작년에 시험 보러 들어갔을 때까지는 온라인 시험이 허용된다고 해놓고서 안 됐다. 그렇게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글로 볼 수 있느냐가 중요하죠. 네, 한국어로 응시가 가능합니다. 아주 좋은 장점이죠. 한국어 응시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시험 볼 때 한국어 응시로 응시하겠다라고 표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응시하다가 한국말 번역이 또 PMP 시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영어는 문장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보다가 애매하면은 옆에 그 마크가 있어요. 영어로 딱 누르면 원본 딱 누르면 영어로 또 문제가 팝업으로 뜹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문제를 볼 수 있으니까 한국어로 신청해 놓고 한국말로 보다가 문제가 이상하다,
번역이 이상한 것 같다고 느낌이 오면은 바로 영어 원문 보시면은 훨씬 편하겠습니다. 내가 영어에 대해서 정말 자신 있다. 영어로 보세요. 영어는 문장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시는 것, 영어에 대해서 자신 있으신 분은 영어로 보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PMI 협회 PMI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시험 내용 개요라고 한국말로 하는데 이그잼 컨텐트 아웃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자기네 이제 시험 출제 방침, 출제 지침 같은 거죠. 나는 이런 식으로 이런 퍼센트로 이러한 문제를 시험에 내겠다라고 자기네 출제 가이드 이런 거를 영어로 이그젠 컨텐트 아웃라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그젠 컨텐트 아웃라인이 PMI 협회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건 무료입니다. 이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이제 뭐 시험에 분포도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문제 내겠다는 것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뭐 도구와 기법 어떤 거 내겠다. 그다음에 지식하고 스킬 어떤 거 내겠다. 뭐 이런 거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도 트레이너도 이 이그젠 컨텐트 아웃라인을 기준으로 강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공부도 뭐 이그젠 컨텐트 아웃라인으로 공부를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또 피해갈 곳은 또 마련해 뒀더라고요. 여기 끝에 보면은 나와 있겠죠. 이거를 중점적으로 내겠지만 요거 범위 밖에서도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자기네들 뭐 안전판으로 써놓은 거가 되겠죠. 근데 제가 시험 본 경험에 의하면은 이그젠 컨텐트 아웃라인 밖에서 나오는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그젠 컨텐트 아웃라인만 그 안에 있는 내용만 전부 다 공부하면은 뭐 시험 보는 데는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내용 보시죠. 이 시험 내용 개요에는 도메인으로 7개를 나누고 있는데요. 저는 처음에 이 도메인이 PM복의 챕터 같은 건 줄 알았어요. 챕터 같은 건 줄 알았더니 이 도메인을 공부하다 보면은 챕터라는 느낌보다는 프로세스 그룹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7개의 도메인이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PM복의 13개 챕터처럼 챕터로 돼 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챕터가 아니라 프로세스 그룹에 더 가깝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7개 도메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62개의 태스크 그러니까 해야 될 일들 애자일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태스크 활동들을 할 거다라는 거 62개가 소개되어 있고 그 다음에 툴 앤 테크닉이죠. 요게 73개가 소개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날리지 앤 스킬 그래서 지식과 기술이라고 해서 33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좀 공부했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자기네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제시하고 있지만 꼭 여기서만 나오진 않는다. 여기 밖에서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단서는 달아놨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바깥에서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PMP 시험을 보신 분들이 이 방송을 또 많이 들으실 텐데요. PMP 시험하고 또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PMP 시험이라는 것은 PM복 가이드라고 해서 뭐 PMBOK라고 불러도 되고 PM복이라고 불러도 되는데 하여튼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PM복 가이드라는 게 있어서 그게 교과서잖아요. 그래서 PM복 가이드가 교과서니까 교과서를 공부하고 뭐 추가로 몇 개 더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시험을 보는데 이 애자일 시험이라는 거에 있어서는 PM복 가이드처럼 가이드가 없어요. 아까 부록으로 준 요거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만 공부하면은 시험에 반드시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건 교과서가 아니라 제가 판단하기엔 요약서예요. 요약서지 교과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PM복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애자일 ACP 시험에 있어서 PMP 시험에 PM복이 있듯이 ACP 시험에는 얘가 있잖아. 아닙니다. 이것만 공부해서는 100% 떨어집니다. 그래서 얘는 요약서다. 그래서 PMI ACP 시험에서는 PM복 같은 교과서가 없다. 그렇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그젠 컨텐트 아웃라인 그러니까 그 출제 방향, 그 시험 내용 개요라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가 보죠. 그 애자일 방법에 대해서 뭐 전혀 모르시는 분이 들을 수도 있으니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애자일 방법론 그러면 한 가지인 줄 아시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애자일 방법론이 유명한 게 뭐예요? 그만 공부하면 뭐 HCP 시험에 붙을 수 있나요? 뭐 이런 질문들 하시는 경우 있는데 애자일 방법론이라는 건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나 스크럼 프로젝트 너무 많이 해봤고요. 스크럼에 있어서 제가 전문가고요. 제가 스크럼을 너무 잘 알아요. 그 HB 시험 볼 수 있나요? 떨어집니다. 왜 떨어지냐면요. 뒷장 잠깐 뒤로 갔다가 앞으로 올게요. 요게 그 화면에 보이시나 모르겠는데요. 요게 이제 애자일 방법론인데 이게 애자일 방법론 다도 아니에요. 다도 아니고 이게 애자일 방법론 일부만 보여주고 있어요. 요 X축은 뭘 나타내고 있냐면은 그 가이드, 그러니까 방법론에서 그 일반 사람들이 쓰기 편하게 얼마나 세세하게 표현했느냐, 그게 가이드가 X축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가이드가 상세한 거고, 요 제로에 가까워질수록 가이드가 약한 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로축은 이게 한 개의 프로젝트에 대항하는 거냐, 아니면 많은 사람, 큰 프로젝트도 사용할 수 있는 거냐, 그래서 사이클 커버리지, 라이프 사이클 커버리지라고 하는 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Y축인데, 하여튼,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은 애자일 방법론 여기 있는 거가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뭐 한 12개 된다고 쳐볼게요. 그럼 12개가 다냐? 아니에요. 애자일 방법론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고, 만들어진 것 중에서도 또 사람들이 별로라고 생각하는 거는 한 5년 유행하다가 또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또 새로운 방법론이 나타나고. 그래서 애자일 방법론이란 건 몇 개예요? 저도 모르죠. 왜? 계속해서 생겨나고 없어지고 생겨나고 없어지고, 없어졌다는 걸 또 누가 인증해 주는 것도 아니니까 또 흔적은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애자일 방법론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스크럼 하나만 안다 그래서는 그 ACP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애자일 방법론들이 있다라는 것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방법론이 많은데 이걸 다 공부해요? 이걸 다 공부 안 해도 돼요. ACP 시험은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하여튼 뭐 뒤에 가서 좀 더 설명드리죠. 그래서 다시 와보면은 그 요점은 애자일 방법론은 계속해서 지금도 발전하고 있는 방법론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한 가지 방법론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애자일 선언문, 그러니까 애자일의 가치를 설명한 거를 이제 선언문이라고 하는데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애자일 선언문 틀 내에서 주요 방법론의 내용을 추출하고, 그 다음에 마인드셋이라고 하는데 이 마인드셋, 그러니까 밸류, 가치라는 거하고 12개의 원칙에 대해서 얼마나 너 잘 알고 있니? 이런 걸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론만 알아가지고는 ACP 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뭐 다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보죠. 그 다음에 평가 결과를 보면요. 평가 결과는 PMP 시험하고 똑같습니다. AT, T, BT, NI 이렇게 네 가지로 평가가 돼요. AT는 어버브 타겟이에요. 그러니까 너 타겟보다 높다라는 거죠. 너 잘했다 이런 거죠. 타겟이라는 거는 너 우리가 뭐 이 정도 되면은 그 자격증을 줄 수가 있는데 그 타겟에 맞을 정도로만 네가 공부를 했다. 그런 게 타겟이 되겠죠. 빌로우 타겟은 타겟보다 아래니까 못했다 이런 거죠. NI는 need improvement. 미국 애들은 약하게 표현한 거죠.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 뭐 이런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만 너 아주 못했다. 그거죠. 이걸 돌려서 말한 거죠. 그래서 근데 이 꽈락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꽈락이 없기 때문에 이게 꽈락이 없기 때문에 그 NI가 뭐 2개 나오더라도 나머지가 뭐 5개가 총 7개 도메인이니까 7개 도메인 중에서 2개가 NI 나오더라도 나머지 5개 도메인을 전부 다 맞았다. 그럼 붙을 수도 있는 거죠. 꽈락이라는 건 없으니까. 그렇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NI 있으면은 뭐 타격이 크죠. 뭐 타격 뭐 붙기가 붙을 수도 있겠지만 타격이 크겠죠. 그래서 NI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AT로 가야 되겠죠. 네, 뭐 딴 생각이 잠깐 났었어요. 딴 생각이 뭐냐면은 저는 7개 도메인 중에서 5개 AT를 맞았습니다. 5 AT. 아니 강의한다는 사람들이 7개 AT 못 맞아요? 7개 도메인 중에서 아쉽게도 5 AT 맞았습니다. 지금은 7개 맞을 수가 있어요. 왜 지금은 맞을 수 있다고 자신하냐면요.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책 쓰면서 제가 깨달은 바가 너무 많아요. 야 이거만 알았으면 내가 7 AT 맞을 수 있었는데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하여튼 뭐 깨닫는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책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책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 PMP 자격증 따신 분 많이 계실 텐데 PMP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무슨 책 보시죠? 물론 PM복은 봐야 되겠지만
참고서가 필요하죠. 우리나라 넘버원 참고서 당연히 PM 플러스 P가 되겠죠. PM 플러스 P인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PM 플러스 P의 저자입니다. 여러분 저자 직강 듣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PM 플러스 P와 같은 책을 출판할 겁니다. 거의 다 썼어요. 거의 다 썼는데 하여튼 뭐 가능한 한 빨리 출판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과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빨리 책을 출판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 최단도로 이제 마무리가 그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편집 작업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예쁘게 만드느라고 좀 고생하고 있는데요. 가능한 한 빨리 만들어서 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PP라고 생각해 주세요. 제가 강의하면서 그냥 뭐 하나 껴서 광고한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제 책 나오기를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 보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그 그림이죠. 그래서 애자일 방법론은 이렇게 다양한 방법론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방법론 다 공부해야 돼요? 아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여기 그러니까 디테일도 가장 높고, 그러니까 상세화도 가장 잘 돼 있고 아주 큰 프로젝트에도 적용이 가능한 게 SAFE가 되겠죠. 이게 Scaled Agile Framework이라는 건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모릅니다. 제가 아는 건 안다고 그러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저 이거 모릅니다. 그래도 시험 보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런지는 이 뒷장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그림이 참 좋은 그림이에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림이 이 그림인데 이 그림을 왜 제가 좋아하냐면요. 제가 코딱지만큼 이름이 있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뭐 여러 가지 애자일 적용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조직에 애자일을 적용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 많이 하고 그다음에 애자일 적용했는데 왜 실패했을까요? 뭐 와서 봐주세요. 뭐 이런 요청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요청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그림을 좋아하게 됐어요. 이 그림 왜 좋아하냐면요. 보시죠. 이게 맨 왼쪽 보면 애자일 마인드셋이라고 돼 있죠. 애자일 마인드셋이라는 건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애자일 철학 또는 애자일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네 개의 밸류 가치가 네 개가 있겠죠. 이게 애자일 선언문에 있는 그 네 가지예요. 그래서 네 가지 가치를 이해하고 이런 가치를 달성해야지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그 네 가지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12가지 프린서플, 원칙이라는 걸 정해놨어요. 그 12가지 원칙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이 프랙티스들이 뻗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랙티스들은 엄청 많겠죠. 관행이라고 부르는 이 프랙티스들은 엄청 많아요. 몇 개가 있는지 모르고 또 새로 생겨날 수도 있어요. 새로 생겨나고 없어지고 생겨나고 엄청나게 많은 프랙티스들이라는 게 있는데 이 중에서 몇 개를 모아서 만든 게 스크럼, 몇 개를 모아서 체계적으로 만든 게 XP, 뭐 TDD, 다 똑같아요. 이 관행들을 자기네의 어떤 철학에 맞도록 모은 거죠. 모아서 이 애자일 어프로치, 애자일 메소돌로지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고방식, 네 가지 가치, 12가지 원칙을 이해하는 게 먼저예요. 이 뿌리가 튼튼해야지만 프랙티스들이 바뀌어 나가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왜 애자일 프랙티스가 적용이 안 되냐 하면요. 자꾸 전통적인 방식의 방법론이라는 걸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방법론은 뭐 프랙티스가 100개가 있는데 알았어 내가 100개 다 할게 100개만 다 하면 애자일 적용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자꾸만 프랙티스 중심으로 나는 이걸 적용하겠다. 그래서 이게 100개면 100개, 50개면 50개 얘기해달라. 나는 반드시 그러면 그거 따르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지금 프랙티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려고 들어요. 프랙티스들을 이해하면서 왼쪽으로 가지도 않죠. 프랙티스만 가지고 하려고 그러고 애자일은 저런 프랙티스들을 적용하는 게 애자일이야. 그래갖고 액티비티라고 표현해도 상관없는데 그 액티비티들 몇 개 했다고 해서 애자일을 적용했다고 오해들을 하니까 애자일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웃기지 않아요? 이게 당연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사고방식, 철학이 바뀌어야지만 원칙이 바뀌고 이 원칙이 또 뻗어나와서 바뀌어줘야지만 프랙티스들은 자기 마음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랙티스라는 액티비티가 뭐가 나오든지가 상관없는 거예요. 왜? 명확하게 네 가지 가치하고 12가지 원칙만 이해한다면 프랙티스들은 뭐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쉽게 설명드릴 수 있냐면요.
스크럼이라는 방법론이 있고 XP라는 방법론이 있는데 XP에서 쓰이는 프랙티스들 몇 개하고 그 스크럼에서 쓰이는 프랙티스 몇 개를 섞어서 프랙티스 해도 될까요? 됩니다. 안 될 이유가 없어요. 프랙티스들은 응용 동작이기 때문에 방법론 2개를 섞든 3개를 섞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4가지 가치를 달성하고 12가지 원칙을 지킬 수 있다면 프랙티스들은 방법론 섞어서 해도 상관없다니까요. 그리고 전통적인 그 전체 프로젝트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그 안에 일부분만 애자일 방식으로 적용해도 되나요? 이걸 하이브리드라고 하거든요. 당연히 가능해요. 그래서 이 애자일이라는 거를 자꾸만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 뒤에서부터 오면 안 돼요. 프랙티스부터 오면 안 되고 이 4가지 가치를 먼저 명확하게 마음속에 새기고 12가지 원칙을 새긴 다음에 응용 동작, 프랙티스에 나오는 건 괜찮은데 자꾸만 이 뒤에서부터 가려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급하니까 현실적인 거 좋아하고 눈에 보이는 거 좋아하니까 자꾸만 뒤에서부터 가려고 들어서 잘 안 되는 겁니다. 적용도 그렇고 시험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인드셋부터 가야 된다는 거 설명드립니다. 넘어가 보죠. 요 그림 또 재밌는 그림입니다. 요 그림은 여기 애자일 프랙티스 가이드에 있는 그림입니다. PMI 협회에서 만든 요 애자일 프랙티스 가이드에 있는 그림인데요. 보십시오. 요 칸반이 있고 애자일이 있고 린이 있는데요. 요 린 안에 모든 걸 넣어놨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그 식시금 했던 분은 아시겠지만 린 싱킹이라는 게 있어요. 린 싱킹에서 중요한 거는 웨이스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쓰레기 이러는데 쓰레기는 아니고요. 그냥 낭비 요소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낭비 요소를 없애고 꼭 해야 될 일만 하는 거. 그게 린 방식인데 린 싱킹인데 린 싱킹에서 근간을 두고 있어요. 애자일의 출발점이. 애자일의 출발점이 린 싱킹을 근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 린 싱킹을 크게 그려놓고요. 린을 크게 그려놓고 그 안에 칸반 그려놓고 애자일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칸반이라는 거는 일본말로 간판이잖아요. 일본말로 간판인데 그 도요타 생산 방식이 되겠죠. 저 칸반이라는 게 있는데 칸반이 애자일이냐? 좀 애매해요. 애매한데 명확한 잣대 가지고 보자면 칸반이라는 건 애자일 방법론이 될 수가 없어요. 일부 애자일 원칙을 사용하긴 하지만 칸반은 애자일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러면 ACP 시험에서 애자일이 안 나오느냐? 아니, 칸반이 안 나오느냐? 칸반 너무 잘 나와요. 왜 칸반이 잘 나오냐면 칸반에서 시작된 어떤 그런 개념들이 애자일에 영향을 끼쳤거든요. 그래서 칸반 자체를 놓고 보자면 애자일 방법론이라고 얘기하기엔 좀 모호한 면이 있지만 하여튼 칸반의 원칙들이 애자일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린도 알아야 되고 칸반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린도 알고 칸반도 아는 게 애자일의 시작이다. 애자일의 기초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린이 크게 있고 칸반이 있고 이렇게 애자일 방법론들이 이렇게 뭉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칸반은 린에 속하기도 하고 애자일에 속하기도 하고 애자일 안에 확 안 넣었잖아요. 자기네도 찜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칸반은 애자일 안으로 확 안 넣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걸쳐서 놓았습니다. 이런 그림이 요 그림 참 재밌는 그림이에요. 저 개인적으로 이 그림 보고서 야 이거 참 잘 그렸다. 이거 재밌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넘어가 보죠. 요게 또 어려운 얘기입니다. 뭐가 어려운 얘기냐면요. 요 녹색을 예를 들어서 스크럼 방법론 뭐 XP 방법론, 테스트 중심 방법론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요 아까 ACP 시험은 도메인별로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도메인이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메인이 7개가 이렇게 있는데 도메인 7개라는 것은 이렇게 어떤 애자일의 속성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속성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요 스크럼 예를 A가 스크럼이다 그랬을 때 다 걸쳐져요. B도 요만큼 걸쳐지고 C도 요만큼 걸쳐지고 D도 요만큼 걸쳐지고 또 요 4번, 5번은 안 걸쳐지고 뒤에 6번, 7번만 걸쳐지고 2는 또 3번, 4번만 걸쳐지고 이렇게 걸쳐지는 거거든요. 방법론이라는 게. 그래서 강의를 만약에 방법론 중심으로 강의를 하게 되면은 이게 도메인 1번부터 6번, 1번부터 뭐 2번부터 7번까지 왔다 갔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법론별로 강의하는 건 안 맞고요. 이 도메인별로 강의하다 보면은 또 이것도 쉽진 않아요. 도메인별로 강의하다 보면은 방법론이 2개, 3개, 2개, 3개, 2개, 3개가 막 섞어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애매해요. 그래서 이 도메인이라는 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PMP 시험에서는 프로세스 그룹 같다. 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법론들하고 도메인이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 요걸 좀 먼저 머릿속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도 어렵고요. 사실 이거 책 써봤는데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XP를 여기다 넣었다 저기 넣었다 도면별로 짜게 넣어야 되고요. 스크럼을 또 도면별로 짜게 넣어야 되고요.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 이그젠 컨텐트 아웃라인에 나오는 시험 그 출제 퍼센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메인 1에서는 16%, 도메인 2에서는 20%, 도메인 3번에서는 17%, 도메인 4번에서는 16% 이렇게 내겠다. 그래서 100%를 맞추는 거죠. 근데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총 120문제라고 그랬죠. 그 중에서 20문제 시험에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합격 여부에 상관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100문제만 합격 여부에 상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요 퍼센트가 그냥 시험 문제 개수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맞춰야 되는 스코어러블 퀘스천의 시험 문제 개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7번 지속적 개선 부분이 제일 작고요. 그 다음에 그 가치 주도 인도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그냥 PMI 협회에 있는 거 그대로 따왔는데요. 인도라고 표현하면 그렇고요. 저는 제공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강의할 때도 그렇고. 왜냐하면 딜리버리예요. 그래서 value driven delivery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가치 주도형 제공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뭐 인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거 잊어버렸네. 그 아까 PM복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PMP 시험에는. 그래서 한글 PM복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글 용어가 통일이 돼 있는데 이 ACP 시험에서는 교과서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PM복 같은 교과서가 없으니까 당연하게 한글로 된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용어는 공부할 때 가능한 영어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왜? 통일된, 그러니까 PMI 협회가 인증한 한글 용어라는 게 없잖아요. 아직은요. 그래서 그 영어로 그냥 공부하시는 게 좀 더 용어만 영어로 공부하시는 게 좀 더 편하다. 그렇게 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빨리 책을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 책 중심으로 또 용어가 통일이 안 되려나? 하여튼 뭐 제가 빨리 책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보죠. ACP 시험 관련해서 주요 질문, 저한테 많이 들어왔던 질문들, 그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는 게 여기에 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7개 질문 뽑아봤는데요. 하나하나 보죠. PMP 시험과 비교하여 ACP 시험의 난이도는 어떤가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죠.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저는 너무 쉬웠습니다. 너무 쉬웠다고 표현하면 안 되지. PMP 시험보다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PMP 시험은 역사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요. 뭐 PMP 시험 봐보신 분은 알겠지만 다 맞는 보기가 나와요. 맞는 보기 중에서 베스트한 정답을 고르는 게 PMP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상황 문제 많이 나오고 그래서 어려워요. 근데 아직 ACP 시험은 상황 문제라도 나오는데 상황 문제라고 그래봐야 그렇게 꼬아낼 정도로 아직 얘네가 쌓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꼬아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PMP 시험보다 훨씬 쉽습니다. 훨씬 자 빼고 PMP 시험보다 쉽습니다. 스크럼 또는 XP 프로젝트를 많이 경험했는데 시험 공부를 별도로 해야 되나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이건요. 스크럼하고 XP만 안 한다고 해서 아까 보셨겠지만 절대로 시험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를 하게 될 텐데 이 강의를 들으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나요? 합격할 수 있겠죠. 근데 좀 그렇죠. 왜냐하면 100%가 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PMP 강의를 했는데 제가 이제 보통 PMP 강의할 때 20분이 기본이기 때문에 20분 놓고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20분 모셔놓고 강의를 하면은 그 20명 중에서 1등은 이 PMP 시험은 영역이 그 프로세스 그룹이 5개입니다. 그래서 5개의 그룹별로 점수가 나오는데 580라는 것은 만점이라는 얘기잖아요. 거의 만점이 580인데 제가 이제 강의를 하게 되면 PMP 과정에서 1등이 580나 480가 항상 나와요. 1등은 480나 580가 나옵니다. 그런데 떨어지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 PMP 시험하고 비슷하겠죠. 제 강의를 들으면 합격할 확률은 높겠지만 그래도 떨어지는 사람은 있다.
그걸 제가 어떻게 뭐 막을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아니 누구는 5-8를 봤는데 누구는 떨어진 걸 제가 어떻게 막겠어요. 그다음에 한국어로 ACP 시험을 봐도 어려움이 없는가?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120문제라고 치면 한 10문제 정도 약간 조금 이상해요. 그럴 때 원어 봤습니다. 저는 10문제 이상 원어 봤고요. 왜냐하면 전 영어로 보는 게 좀 더 편하니까 하여튼 뭐 영어로 많이 봤는데요. 하여튼 10문제 정도만 조금 헷갈린다? 뭐 이 정도지 한국어를 못 볼 정도다 그렇게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그 PM복 가이드 뒤에 있는 요 에자일 프랙티스 가이드만 보아도 시험에 붙느냐? 절대로 아니라 그랬죠. 이게 요약서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 갖고 못 붙습니다. 인터넷을 보면은 ACP 시험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떠돌아다니는데 그것도 시험에 도움이 되나요? 시험에 도움이 됩니다. 시험에 도움이 되는데 시험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오해를 하세요. 똑같이 나오나요? 똑같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인터넷 다 뒤져봤는데 똑같은 거 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이게 중복되는 거 빼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인터넷 돌아다니는 문제가 한 250문제 정도 되거든요. 그 250문제 중에서 약 150문제는 ACP 시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시험에 절대로 안 나오는 거가 약 150문제가 되고요. 시험에 그나마 유사하게 나오는 게 100문제 정도 되는데 그 100문제라는 것도 똑같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그 풀어보다 보면은 이게 왜 정답이지? 이거 정답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의문이 들겠죠. 근데 거기 해설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걸 공부해요. 왜 이게 정답일까? 공부하다 보면 깨닫게 되겠죠. 아, 그래서 이게 정답이구나 라고 깨달은 것 때문에 도움이 되는 거지 똑같이 나와서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터넷 떠도는 문제 풀어보면 도움 되나요? 도움 됩니다. 물론 본인이 다 본인 걸로 채워야 한다는 가정하에. 7번 답은 문제는 좀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에자일이 정착되거나 발달될 수 있을까요? 좀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성격이 급하거든요. 빨리 이런 걸 원하기 때문에 정착이 가능하고 한번 정착되면 엄청난 속도로 에자일이 발전해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또 반대 생각도 있어요. 반대 생각이 뭐냐면요. 계약 방식이에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IT 쪽 계약 방식이 픽스드 프라이스 계약 방식이에요. 고정가 계약 방식. 고정가 계약 방식이 뭐냐면은 어떤 업무범위 주고서 15개 끝내. 나는 모르겠으니까 무조건 15개 끝내. 이렇게 해서 그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데 자꾸 업무범위 증가하잖아요. 그런데 돈도 안 주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그 픽스드 프라이스 방식의 문제인데 이 픽스드 프라이스 방식 가지고는 에자일을 못 해요. 에자일은 기본적으로 타임 앤 매터리얼 방식이에요. 시간 제재 계약 방식, 타임 앤 매터리얼 계약 방식이기 때문에 일한 만큼 돈 주는 거. 그 방식이 그 계약 방식으로 도입만 된다면 에자일이 적용 가능한데 우리나라의 발주처들이 무서워해요. 쟤들이 놀면서 그 일을 안 하고 돈만 받아가면 어떡하지? 타임 앤 매터리얼 싫어해요. 픽스드 프라이스, 난 모르겠고 시험만 줄 테니까 이거 안에 다 끝내.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 계약 방식 때문에 좀 걸리긴 하는데 계약 방식만 바뀌고 그다음에 경영자가 이렇게 자주 제공품을 제공하는 거다. 자주 제공하다는 거다는 에자일의 어떤 기본적인 마인드만 조금 이해할 수만 있다면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 성격에 딱 맞는 게 에자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거가 해결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것만 선제 조건 해결된다면 에자일이 우리나라에서 정착될 거라고 믿습니다. 넘어가 보죠.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요. 에자일은 그 시간 되는 데까지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넘어가 보죠. 그 에자일이요. 여기 1970년도에 나왔던 게 이게 워터폴 방식 모델이 나왔어요. 소프트웨어 크라이시스라고 부르죠. 소프트웨어가 위기를 맞았다. 그래서 이제 워터폴 방식의 방법론들이 나왔어요. 쭉 나오다가 74년도에 어댑티브라는 게 드디어 나오죠. 적응형 라이프 사이클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나오다가 이제 91년에 그 RUP라는 것도 나오고 뭐 95년도에 스크럼 나오고 뭐 FDD 나오고 DSMD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다 나오잖아요. DSDM 나오고 여러 가지가 XP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이 에자일 방법론이 먼저 나온 거예요.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에자일 방법론이 먼저 나온 상태에서 2001년도에 에자일 선언문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는 게 에자일 선언문이 발표된 다음부터 에자일 방법론들이 나왔다? 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 에자일 방법론들이 먼저 나온 상태에서 2001년도에 스키장에서 17명이 모였잖아요. 17명이 모여서 에자일 선언문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네 가지 가치죠. 네 가지 가치를 발표하는데 에자일 매니페스토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에자일 매니페스토, 에자일 선언문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 쭉 XP라는 에자일이라는 방문론을 써보니 이런 네 가지 가치, 12가지 원칙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에자일 선언문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하여튼 요점은 여러 가지 에자일 방문들이 나온 상태에서 2002년도에 에자일 선언문이 나왔다. 그리고 에자일 선언문이 나오고 나서 확대 적용됐다. 더 유행을 타게 됐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 보죠. 에자일 매니페스토는 이미 잠깐 설명드렸는데 2001년도에 했고요. 스키장에서 했고요. 17명 모였어요. 이 17명 이름 구글 돌려서 찾는데 고생했어요. 17명 이름이 누군지 궁금했거든요. 근데 17명이라고만 나오지 이름 안 나와요. 그래서 하여튼 구글 돌려서 찾았어요.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하여튼 에자일 가치 네 가지 보겠습니다. 에자일 가치 네 가지에 이 모든 게 숨겨져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인드셋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자일 가치 중요하니까 한번 보죠. 오른쪽 거보다 왼쪽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왼쪽 거는 굵은 색깔로 제가 쓴 거고요. 오른쪽 거보다는 왼쪽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른쪽 거 보죠. 프로세서와 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자꾸만 프로세스를 너무 많이 만들게 되고 프로세스를 너무 많이 만들고 헤드를 너무 많이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가치가 너무 늦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툴에 자꾸만 이렇게 얽매여서 써요. 그러니까 툴을 우리가 일을 편하게 하려고 툴을 쓰는 건지 툴을 쓰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또 툴의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싫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세스하고 툴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중요한데 프로세스하고 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 개인, 사람 개인하고 그 사람 간의 상호작용, 인터랙션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자일 스크럼을 예를 들어 볼까요? 스크럼 예를 들어보면은 1일 스탠드업 미팅이라는 게 있어요. 매일 아침마다 모여서 팀원들이 쭉 둘러서 가지고 나 어제 뭐 했어요? 나 오늘 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할 때 뭐가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를 1일 데일리 스탠드업 미팅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중요시해요.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지키거나 이런 거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사람들 간에 얘기를 더 많이 해라. 그 팀원들 간에 얘기를 더 많이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XP 같은 경우에는 페어 프로그램이라 해서 둘이 같이 개발하도록 만들잖아요. 그래서 사람 간의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거 볼게요. 컴프레hensive 다큐먼트죠. 종합적인 문서예요. 종합적인 문서보다도 작동하는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인 문서 만드는데 신경 쓰지 말고 작동되는 소프트웨어 만드는데 신경 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드디어 그럼 이제 우리 문서 안 만들어도 되네. 문서 만들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니까요. 문서를 그렇게 대량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전통적인 프로젝트를 보면은 볼게요. 전통적인 프로젝트를 보면은 가치가 언제 나타나냐면 항상 맨 끝에 나타나요. 무슨 얘기냐면 요구사항 정의하고 분석하고 설계하고 여러 번 하고 개발하고 이러다가 끝에 가서 제품이 빵 나오잖아요. 가치는 맨 프로젝트의 맨 끝에 터져요. 그러니까 1년짜리 프로젝트라면은 그 안에는 전혀 가치가 없다가 가치는 맨 끝에 한 번에 빵 빅뱅 방식으로 터지는 게 전통적인 프로젝트 방식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게 에자일이죠. 왜냐하면 근데 뒤에 가서 빵 터지려면은 1년 동안 그 요구사항이 설계서에 잘 반영됐나 보기 위해서는 문서가 필요해요. 근데 설계된 게 그 제품이 제대로 반영됐나 이런 것도 검증하기 위해서 문서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문서가 그 전통적인 방식은 문서가 너무 필요한데 에자일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1년짜리 프로젝트 12개월이다. 그러면 한 달씩 끊어서 12번의 이터레이션 그 스프린트라고도 불러오고 반복이라도 불러도 되는데 하여튼 12번이 돌아가면서 빨리 제공품을 12번 내자는 거예요. 물론 증분한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최종 제품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만들자. 뭐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치가 빨리 나오겠죠. 가치가 매월 나와요. 가치가 매월 나온다는 게 강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보죠. 컨트랙트 니고시에이션, 이 계약 협상에 신경 쓰고 계약 협상. 왜냐하면은 픽스 프라이스 방식 같은 경우에는 업무 범위하고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업무 범위하고 가격 가지고 막 싸우는데 시간 다 보내지 말고 차라리 고객을 우리 팀 안에 넣어서 우리 프로젝트 안에 넣어서 고객이 얘기하는 대로 만들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베이스가 픽스 프라이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고객이 자꾸만 바꿔야 될 때도 자꾸 바꾸는 걸 수용하려면은 픽스 프라이스 방식 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타임 메터리얼로 가자는 거죠. 뒤에 가서 어떻게 되는 건지 잠깐만 보여드릴까요? 이해가 안 되는데 이 그림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있어요. 이 9개가 있는데 픽스 프라이스 방식 같은 경우에 뭐냐면 내가 10억 줄 테니까 이 9개 다 개발해. 그게 픽스 프라이스 계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9개를 죽어라 하고 나타내려고 그러고 이 9개 중에서 하나가 추가되는 게 싫어요. 왜? 범위가 증가되면 돈이 증가가 돼야 되는데 범위는 증가시켜놓고 돈도 안 주잖아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으니까 범위를 이제 변경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전통적인 프레트 방식에서는. 그 방식인데 이 에자일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녹색이 추가된 거거든요. 원하면 추가시키라는 거예요. 가치가 높은 거부터 할 텐데 얘 가치 높으면은 추가시켜라. 그 대신에 밀어나가면서 이 액친 거는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타임 앤 매터리얼 방식의 계약이니까 이거 기본적으로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음범위 다 안 해도 되나요?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IT 출신에서 IT 학과 설명드리면 만약 100가지 기능이 있어요. 100가지 기능을 다 개발했을 때 우리 솔직히 말해서 100가지 기능 다 쓰는 줄 아세요? 나중에 보면요. 100가지 다 안 써요. 그래서 안 쓰는 기능, 가치 없는 기능은 어차피 밀려나면서 안 만들면 돼요. 그 안 만들었다고 해서 시스템이 품질이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품질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래서 가치 없는 건 안 만드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요구사항을 받아주되 밀려나가는 건 잘라버리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요게 계약 방식과 연결된 내용이고요. 그게 그 밑에까지 하고 연결해요. 그래서 그 계획서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계획서도 중요한데 계획서를 갖다가 초반에 계획서를 상세하게 만드는 게 어렵거든요. 왜? 불확실성이 너무 큰데 거기서 만든 계획서가 끝까지 간다? 쉽지가 않아요. 계획은 업데이트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계획대로 하는 것보다는 변경을 수용하는 게 더 맞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요 4가지 가치. 요 4가지 가치에서 12가지 원칙이 뻗어져 나왔고 그 12가지 원칙에 의해서 프랙티스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 4가지 원칙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와이어 프레임이라는 건데요. 뭐냐면은 손으로 대충 애들 장난한 거 같죠? 요게 이제 간단한 프로타입을 이렇게 그리는 건데 설계문서 어렵게 만들지 말고 이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고 고객하고 나하고 의사소통만 되면 된다.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굳이 그렇게 문서에 신경 쓰지 말고 문서 안 만드는 건 아닌데 이렇게 만들어도 상관없다. 그래서 와이어 프레임이라는 걸 대표적으로 설명드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설명드렸고요. 요 스크럼은 설명드리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다 됐다고 사인이 왔어요. 그리고 이거 설명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요거 인터넷에 많이 있거든요. 구글에 많이 있으니까 구글 보시면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설명은 마치고요.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뭘 봐야 될까요? 제조 현장에서 낭비를 아끼는 끝판왕인 칸반이랑 에자일이 같은 원칙에서 출발했다니 신기하네요. 신기하죠? 근데 신기하지만 진짜 그렇습니다. 시험지 구글로 돌려서 나오지는 않겠죠? 시험지가 구글로 돌려서 나온다는 건 뭐죠? 구글로 돌리면 그 여러 사람들이 문제를 만든 게 나오는데요. 그거는 진짜 시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에자일 프레트 경험만으로 시험 합격 가능한가요? 안 된다고 설명드렸죠.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방법론이 한 개가 아니라 그랬죠. 여러 개입니다. 굉장히 많은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문제은행식 아닌가요? 문제은행식 맞습니다. 이 자격증의 취직이나 이직에 도움이 될 만한 직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에자일은 IT입니다. 에자일은 IT가 되겠죠. IT는 작지가 않아요. IT라는 거 이상해서 전산실 없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회사가 다 전산실 갖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SI 프로젝트라는 것도 엄청 많고 게임 회사도 IT예요. 그 다음에 이 카카오톡도 IT잖아요. IT가 아닌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IT 쪽이라면은 에자일이 도움이 되는데 IT가 아닌 곳은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자일에 대해서 많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밸류만 보면 프레트가 빨라질 이유가 없어질 것 같은데 가치가 나올 때마다 승인을 받아야 되나요? 가치가 나올 때마다 승인 받는 거 일단 맞고요. 일단 맞고 완료의 정의라는 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초반에 완료의 정의를 만들어 놓고 그 완료의 정의에 맞으면은 가치가 나왔다.
또는 이터레이션이 완료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프레트가 빨라질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프레트 절대로 안 빨라집니다. 에자일을 했다고 그래서 프레트가 빨라진다? 이거 오해예요. 말도 안 되는 오해입니다. 에자일은 프레트를 빨리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가치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가치를 조기에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빨리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오해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서 진짜로 될지 모르겠네요. 저도 진짜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제 어떤 분이 저는 그 책도 없고 그러는데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그러는데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만 갖고 공부했었고요. 이거만 갖고 공부하다가 떨어질 뻔했었어요. 이거만 갖고 공부하다가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이거 공부하다가 보니까 이상한 게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구글링을 했는데요. 구글링을 해서 공부를 했는데 한 넉 달 동안 공부했어요. 넉 달 동안 공부해서 시험을 봤고요. 제 다음 분들도 구글링을 해서 넉 달 동안 공부하게 할 수는 없겠다. 좀 더 엑기스만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 과정을 만든 거고요. 이 과정을 잘 들어주시면은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 기업체 나가서 강의도 하지만 주 강의는 생산성 본부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생산성 본부의 에자일 강의를 ACP 과정을 들어오시면 합격하는 것도 도와드리고 에자일에 대한 이해도 명확하게 심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다 됐다고 자꾸만 사인이 와서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